73층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진다. 윤태호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3년 전 그날 이후 매일 반복되는 악몽. 손녀 서연의 마지막 미소. 그리고 사위 강민준이 7천만 원을 들고 증손자 예준이와 함께 사라진 그날. 오늘 아침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 한 장. 거기엔 민준의 현재 거주지가 적혀 있었다. 주소는 서울 외곽 쪽방촌. 직업란에는 일용직 청소 노동자라고 적혀 있었다. 윤태호는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러나 30분 후 다시 펼쳐 주머니에 넣었다. 73년 인생에서 후회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늘 옳았고 승리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윤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있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편지. 오늘은 열어야 할 것 같았다. 5년 전 봄이었다. 서연이 민준을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윤태호는 단번에 거절했다. 아니, 거절하려 했다. 중소기업 개발팀장, 연봉 5천만 원.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전세집에서 혼자 사는 남자. 태상그룹 상속녀와는 어울리지 않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서연의 눈빛이 달랐다. 할아버지 앞에서도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윤태호는 평생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사람을 읽어왔다. 그리고 민준의 눈에서 진심을 봤다. 사랑이 아니라 각오였다. 이 남자는 서연을 평생 지킬 사람이라는 확신. 할아버지는 결국 허락했다. 재벌가 반대를 무릅쓴 결혼이었지만 윤태호 혼자만은 축복했다. 결혼식 날 민준이 윤태호에게 말했다. 회장님, 서연이를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서연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2년 후 서연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증손자를 갖는다는 기쁨에 울컥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윤태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돈보다 사랑을 먼저 가르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강하지만 민준 오빠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윤태호는 그때 손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라. 그게 최고의 교육이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다. 출산 예정일 2주 전 서연에게 이상 신호가 왔다. 조산이었다. 그리고 아기 예준이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선천성 면역 결핍증. 평생 치료가 필요한 병이었다. 서연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중환자실 앞을 지켰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윤태호는 두 사람의 헌신을 보며 생각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다고. 그런데 6개월 후 비극이 찾아왔다. 예준이가 생후 6개월 되던 날 갑작스러운 폐혈증이 왔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서연은 밤새 아이를 간호했다. 민준도 회사를 쉬고 병원을 지켰다. 윤태호는 국내 최고 의료진을 모두 불렀다. 하지만 병은 아이가 아니라 서연을 덮쳤다. 산후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서연의 몸이 먼저 무너졌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28세 젊은 나이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죽음.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윤태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서연은 의식이 없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따님께서 마지막 순간 남편분 손을 잡고 뭔가 말씀하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전하지 못하셨습니다. 윤태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손녀의 차가운 손,
더 이상 뜨지 않는 눈. 그리고 중환자실에 홀로 남겨진 예준이.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재벌가 장례답지 않게 가족 위주로만 진행됐다. 그런데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 윤태호를 찾아왔다. 회장님, 제가 예준이를 키우겠습니다. 윤태호는 반대했다. 내가 어떻게 혼자 키우느냐. 우리 집에서 함께 키우자.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가 원했습니다. 예준이를 재벌가 아이로 키우지 말아달라고. 평범하게 키워달라고. 저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윤태호는 화가 났다. 지금 무슨 소리냐? 내 증손자를 내가 어떻게 키운다는 거냐? 돈은 어떻게 하고? 병원비는 누가 내고? 민주는 대답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연이가 남긴 보험금과 예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날 민주는 서연명의 통장에서 7천만 원을 인출했다. 윤태호는 믿을 수 없었다. 장례식도 제대로 끝나기 전에 돈부터 챙기다니. 그리고 일주일 후 민주는 예준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전화는 꺼졌고 집은 비었다. 연락이 두절됐다. 윤태호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다. 비서실을 총동원해 민준의 행적을 추적했다. 하지만 민준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재벌가 사람들은 수군댔다. 역시 신분이 안 맞는 결혼은 이렇게 되는 거야. 돈만 챙겨서 도망갔잖아. 새 여자 만나서 재혼할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그래. 윤태호는 그 말들을 듣고도 반박하지 못했다. 실제로 민주는 돈을 들고 사라졌으니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윤태호는 민준에 대한 분노가 식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배신감이 커졌다. 서연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이럴 수가 있나? 장례식에서 그렇게 울던 사람이 고작 일주일 만에 돈을 챙겨 달아나다니. 태상그룹 이사회에서도 민준 이야기가 나왔다. 회장님, 사위 문제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죠. 윤태호는 손을 저었다. 가만히 있어라. 더 이상 그 이름을 내 앞에서 언급하지 마라. 하지만 밤이면 달랐다. 윤태호는 서연의 방에 홀로 앉아 있곤 했다. 손녀가 남긴 물건들, 예준이 돌 사진, 그리고 민준과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 민준의 눈빛은 여전히 진심으로 보였다. 그게 더 화가 났다. 어떻게 저렇게 진심 같은 눈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윤태호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회사 일에만 매달렸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공간만 남았다. 서연도 없고 예준이도 없었다. 그나마 남은 건 민준에 대한 원망뿐이었다. 그 원망이 윤태호를 지탱하는 유일한 감정이었다. 3년 만에 민준을 본 건 우연이었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윤태호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다. 평소보다 이 시간 빨랐다.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었다. 서연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1층 로비는 아직 한산했다. 청소 직원들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윤태호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다 발걸음을 멈췄다. 로비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남자. 허름한 청소복을 입었지만 뒷모습이 낯익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윤태호와 눈이 마주쳤다. 민준이었다. 3년 만에 본 사위의 얼굴은 초라했다. 수척하고 어두웠다. 40대처럼 늙어 보였다. 윤태호는 다가가려다 멈췄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당혹스러웠다.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다. 윤태호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다. 3년 전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연 옆에 서 있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태산그룹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이게 새 출발이란 말인가. 7천만 원 들고 도망간 사람이 여기서 청소나 하고 있단 말인가. 윤태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대신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민준을 관찰했다. 민준은 성실하게 일했다.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닦았다. 휴게실로 들어갈 때 작은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편의점 삼각김밥 2개. 그게 전부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급히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건물을 나갔다. 윤태호는 뒤를 밟았다. 회장이 사람을 미행하다니 우스운 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주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윤태호도 처음 타보는 노선이었다. 민준이 도착한 곳은 쪽방촌이었다.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윤태호는 평생 이런 곳이 서울에 있는지도 몰랐다. 민준은 2층 한 칸짜리 방으로 들어갔다. 윤태호는 맞은편 계단에 숨어 지켜봤다. 30분 후 민준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예준이었다. 3년 만에 본 증손자는 많이 컸지만 여전히 작았다. 또래보다 왜소해 보였다. 민준은 예준이 손을 잡고 골목을 나섰다. 윤태호는 계속 따라갔다. 두 사람은 동네 병원으로 갔다. 소아과였다. 윤태호는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봤다. 예준이가 주사를 맞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아빠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다. 민주는 예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했다. 윤태호는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예준이 최고야. 진료가 끝나고 민주는 약국에 들렀다. 약봉지를 여러 개 받았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현금을 냈다. 지갑에서 마지막 10,000원짜리 몇 장이 나왔다. 예준이가 아빠 배고파요라고 말했다. 민주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와 우유 하나를 샀다.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라면을 나눠 먹었다. 민주는 거의 먹지 않고 예준이에게 양보했다. 아이가 다 먹고 나자 민주는 남은 국물을 마셨다. 그리고 예준이를 안아 올렸다. 아빠, 이따 다시 일 가야 돼. 할머니 집에서 잘 놀고 있어. 할머니 집이라는 곳은 동네 경로당이었다. 거기서 봉사하는 할머니가 예준이를 맡아줬다. 민주는 아이를 맡기고 다시 지하철을 탔다. 윤태호도 따라 탔다. 민주는 강남으로 돌아와 다른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윤태호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밤 11시 민주는 편의점에 들렀다. 할인 도시락 하나와 바나나 우유 하나를 샀다. 그리고 쪽방으로 돌아갔다. 경로당에서 예준이를 데려와 재웠다. 윤태호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민주는 아이 옆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연이 즐겨 읽던 책이었다. 예준이가 잠들자 민주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연의 사진이 붙어있는 저금통이었다. 민주는 그날 번 돈에서 10,000원을 꺼내 저금통에 넣었다. 그리고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예준이 수술비 거의 다 모았어. 윤태호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다. 다음 날 윤태호는 민준이 일하는 병원을 찾아갔다. 태산그룹 본사가 아니라 민준이 야간 청소를 하는 대학병원이었다. 밤 11시 민준은 여전히 복도를 닦고 있었다. 윤태호는 복도 끝에서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민준은 몸을 돌렸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윤태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왜 연락을 안 했냐?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태호는 다그쳤다. 7천만 원 들고 도망간 이유가 뭐냐? 3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산 거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윤태호는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다. 죄송하다고. 그게 할 말이냐? 서연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나도 너를 믿었는데.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예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팠습니다. 선천성 면역 결핍증.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수술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쓰러졌습니다. 윤태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다. 서연이 마지막 말을 기억합니다. 민주나 예준이를 평범하게 키워줘. 재벌가 아이로 키우지 마. 우리처럼 사랑으로 키워줘. 그게 서연이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준이 약값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술비는 5천만 원. 제 월급으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서연이 병원비 때문에 빚이 생겼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은행 대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연이 남긴 돈을 썼습니다. 처음엔 아껴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준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폐렴 걸리고 장염 걸리고 면역력이 없으니까 작은 병도 큰 병이 됐습니다. 돈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작은 가게를 차려보려 했습니다.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예준이를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사 경험이 없던 제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남은 돈마저 다 날렸습니다. 그때부터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태호는 벽에 기대서서 들었다. 회장님께 연락하지 않은 건 서연이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더 이상 짐 지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민주는 울먹였다. 3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자며 일했습니다. 태상그룹 청소는 낮 시간대라 좋았습니다. 그 시간에 예준이는 경로당에서 봐주시니까요. 밤에는 다른 건물 청소하고 새벽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비를 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았습니다. 윤태호는 민준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민준은 윤태호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 3개월 후 예준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서울대병원 최고 의료진이 집도했다. 윤태호가 직접 주선했다. 수술 후 예준이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회복이 빨랐다. 민주는 매일 병원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부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였다. 윤태호도 매일 병원에 왔다. 증손자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장난감을 사주었다. 예준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윤태호 품에 안겼다. 증조할아버지 목에 매달려 웃었다. 윤태호는 그 순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퇴원하는 날 민주는 윤태호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예준이랑 함께 살고 싶습니다. 쪽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에서요. 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으로 와라.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건 아닙니다. 서연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윤태호는 이해했다. 대신 조건을 걸었다. 그럼 태상그룹에서 일해라. 청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직원으로. 내 능력을 내가 안다. 개발팀장 출신이잖냐. 민주는 놀랐다. 회장님, 제가 3년간 일을 안 했는데요.
윤태호는 웃었다. 3년간 내가 한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아이 키우며 돈 벌기.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냐. 민주는 결국 태상그룹 계열사에 입사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였다. 본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민주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예준이는 회사 어린이집에 다니며 건강하게 자랐다. 윤태호는 퇴근 후 종종 민준의 집에 들렀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행복이 가득했다. 예준이는 증조할아버지가 오면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윤태호는 서연의 사진을 봤다. 민준이 거실에 걸어둔 가족 사진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태호는 사진 속 손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틀렸다. 내가 옳았어. 민준이는 내가 선택한 최고의 남자였어. 그날 밤 윤태호는 서랍에 넣어뒀던 서연의 편지를 꺼냈다. 3년 만에 처음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만약 없어지면 민준 오빠를 믿어주세요. 오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준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할 사람이에요.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윤태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다. 가족을 되찾았다. 그게 가장 큰 행운이었다. 윤태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